자, 일본에 의해서 진행된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중근을 사형에 시켰던 그 법률, 근거가 됐던 그 법률이 한국의 법률이 아니라 일본의 형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안중근 재판 불법성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오면서 이 일본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됩니다. 그 본격화됐던 일본 정부 개입의 본격화의 장본인은 외무성의 정무국장 구라치 데츠키치입니다. 근데 이 구라치 데츠키치가 안중근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1909년 11월 7일 일본 외무성으로 전문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이 전문의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관은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간섭을 할 수 없다. 안중근의 흉행은 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법원에서는 혹시 그 형을 무기징역으로 할지 모른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그 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의 희망이 있다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 희망사항이 있으면 속히 알려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전문을 보냅니다. 이 내용이 너무도 재미있죠. 자, 이 전문 내용에서 첫 번째 대목은 뭐냐면 구라치 스스로가 자기가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의 흉행은 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구라치 스스로도 안중근은 일반 살인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문에서 그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중근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국 정부에다 문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국의 사법성이 아니라 외무성에다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라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법률가예요. 국제법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외무성으로 출사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관료로 출사하기 전에는 일본의 대학에서 만국공법을 강의했던 인물이에요, 도쿄에서. 그런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본국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당시 외무성의 차관이었던 이시기쿠지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는 외국에서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땅히 일본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전문이었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전문의 대답에 대해서는 고무라 주따로가 직접 답변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중근의 범행은 지극히 중대하므로 징악의 정신에 의거해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이건 일단은 1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형량을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통고하는 방식이 된 게 지금의 방식이죠.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안중근의 형량을 일본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법원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관동도덕부 법원에서도 이 정도 지경이 되니까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법원의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이러한 어려움을 이 히라이시 법원장은 구라치에게 토로를 합니다. 그 결과가 이 히라이시 우지토 고등법원장을 일본 본국에서 소환시키는 거였어요. 한 달 동안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이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의도대로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일본의 법원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건 일본이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법체계의 완비였어요. 서양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을 갖고 있고 그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뭐였냐면 사법권의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본 사법부의 독립이 이 안중근 재판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일본 사법부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당시의 압력은 워낙에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장도 일본 정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고, 재판에 관련된 법원의 직원들도 일본 정부의 압력에 결국은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재판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때 안중근에 적용된 법률이 뭐냐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 형법 제199조 살인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안중근은 정치범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중근에게 정치범으로서 대우도 하지 않았고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형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 근거는 항상 뭐였냐면 외국에서의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인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한 게 언제냐면 1910년 가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본법으로 한국인을 처벌할 수 없었고 한국법으로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가 된 후에도. 왜냐하면 서로의 법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일본 형법이 있었고 조선 형사령이 따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공통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으로 도망쳐 올 경우에 조선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었고, 조선에서 사고를 친 한국인이 일본으로 도망갈 경우에 일본 본국의 형법으로 이 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보내는 겁니다. 각자의 법권 지역으로. 근데 이때는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외국에서의 한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들이대서 일본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조약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1904년 한일 의정서를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죠. 국권을 빼앗기는 여러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조약들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았던 조항이 뭐냐면 한국인에게는 한국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는 이미 신체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처벌 규정은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열강으로부터 일본이 문명국으로 인정받아야 됐으니까. 근데 한국의 법률은 여전히 신체형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3.1운동 당시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데 이들에게 일일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당시 조선 총독부에는 없었고, 그리고 그 동안 이들을 수감시킬 형무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뭐냐면 그게 태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형 90대를 맞는다. 그건 징역 3개월하고 동일한 형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조선 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형으로 처벌하는 게 한국인들에게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수감할 감옥도 없고 수감하는 동안 먹이고 재워야 되니까 그 경제적 비용도 상당한데 태형 90대면 경제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맞아야 말을 더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이 불평등한 조약에 끊임없이 삽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대 국가로서 어쨌든 체결한, 역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지만 조약의 명칭도 쓰지 못하는 사법권의 마지막을 빼앗아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요 내용은 재판소와 감옥에 대한 운영권도 일본이 뺏어간 조항이에요. 그게 기후각서입니다. 근데 이 기후각서의 제3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한국의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국 법규를 적용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럼 바꿔 말하면 한국 사람들에겐 여전히 한국 법률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적 실권을 대부분 일본 1909년 단계에 뺏어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껍데기뿐인 나라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아있고 그러한 나라의 법률로서의 한국 법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률에 기반한 속인주의로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형사재판권인데, 그렇다면 안중근은 다 좋아요. 일본의 검사, 일본의 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관장을 한다. 당시에 빼앗긴 그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중근에게 적용해야 될 법률은 한국 법률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 법률을 적용했어도 안중근은 아마도 사형됐을 겁니다. 일본인들이 재판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한국 법률을 적용하려면 안중근은 어떻게 돼야 됐을까? 한국에 와서 재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법권 지역에서. 일본에 의해서 진행된 안중근과 관련된 이 재판 과정은 총체적인 불법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에 관할 지역, 그리고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까지도 무시된, 그리고 적용된 법률도 한국인에게 일본 법률을 적용한, 모든 게 총체적으로 불법적인 재판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중근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 한국의 관심, 일본 사회의 관심, 그리고 열강들의 관심을 다 축소시키고 안중근 의거의 의의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했던 게 이 안중근 재판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요, 한국병합의 실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재판 때문에 한국병합이 앞당겨진 게 아니라 안중근 재판 때문에 일본의 한국병합 정책은 최대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요소는 열강의 개입이었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일본이 강구해서 안중근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안중근 제국주의 일본의 심장을 쏟아에 대한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